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이름은 강이나라고 해요. 저는 어린 시절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외할머니가 아닌 친할머니랑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돌아가셨어요. 외아들이었던 아빠를 잃고 홀로 되신 할머니를 엄마가 모시고 살았던 거죠. 심지어 할머니는 아빠의 생모가 아니라 키워주신 분이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한참 자란 후에야 알았어요. 제 기억 속 할머니와 아빠는 친모자지간이 아니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극진했다고 어린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할머니가 아빠의 친엄마가 아닐 거라는 건 전혀 짐작할 수 없었고 나중에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도 너무 놀랐었답니다. 엄마 역시 그런 할머니께 참 잘했고 그러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았던 걸 거예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할머니를 엄마처럼 의지했고 할머니도 엄마를 딸처럼 대하시면서 저희 3대는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았던 것 같아요.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을 늘 행복한 기억으로 떠올리고 있어요. 특히 겨울날 날이 추워질수록 할머니, 엄마와 나눴던 마음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진짜 춥네. 아유, 날이 어쩜 이렇게 찬지 모르겠구나. 아유, 우리 강아지 얼른 이리 와. 할머니 이불 속에 들어오렴. 추워.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추운데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해? 왜냐하면 할머니 이불이 깔린 바닥이 우리 집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거든.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준 덕분에 그런 거지. 그렇구나. 할머니 손 따뜻해서 좋아. 이나야, 할머니 무거우셔. 내려와서 앉아. 할머니 손만 잡고 있으면 되지. 할머니 무릎 아프시단 말이야. 됐다.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럴 거라고. 난 괜찮아.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뭘 해 먹나? 애미 너 좋아하는 감자국을 오랜만에 내가 한번 끓여볼까? 감자도 있잖니. 그럼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수제비 좀 밀어서 넣어볼게요. 좋지. 날도 추운데 뜨끈하니 좋겠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뭐 넣어줄 건데?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계란도 듬뿍 풀어주마. 그럼 됐니? 좋아요, 좋아. 나 계란 좋아요. 많이 넣어주세요. 근데 파는 안 넣으면 안 돼? 아, 파가 들어가야 맛있지. 우리 이나 언제쯤 파 맛있는 걸 알려나?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나누며 살았고 저는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을 어린 시절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 충분히 배우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와 엄마는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이면 양로원 봉사활동을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할머니는 엄마가 아니었다면 자기도 그런 시설을 찾아다녔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엄마 덕분에 편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 보답을 봉사활동을 하며 갚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할머니와 함께 엄마도 봉사활동을 다니고 계셨고 더러는 저도 따라가곤 했죠. 받은 것, 가진 것은 그렇게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할머니와 엄마의 신념이었고 그것은 제게도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게 된 거예요.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어 저는 할머니 엄마와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 생활하게 됐는데 타지 생활에 좀 익숙해진 뒤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부터 알아봤어요. 그러다 알게 된 어느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인연은 꽤 길게 이어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보육원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던 중 보육원 아이 중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 반에서 비싼 물건이 없어졌는데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몰려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죠.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누명을 쓰게 된 것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 꼭 무죄를 밝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사비를 들여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하고 나름 이름 있는 로펌을 찾아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뢰하려는 사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엔 사건이라 할 수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사건이다 이건지 완전 신입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던데 심지어 그 신입 변호사조차 시큰둥하게 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어찌나 괘씸하던지 분개한 제가 그 신입 변호사에게 엄청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지금 그 태도가 뭐죠? 이런 사건은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 이건가요? 제가 뭘 어쨌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이렇게 메모하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반은 흘려듣고 있잖아요. 이것 봐, 여기. 제가 중요한 학생의 증언이라고 했던 건 적어두지도 않으셨고 말이에요. 아,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지? 그 학생의 증언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변호사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신입이기도 하고 잘 몰라서. 신입이면 군기라도 들어있어야지. 전혀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사건이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큰 로펌에서 보기에는 하찮은 일일지 몰라도 그 아이한테는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는 무슨 관계라고 하셨죠? 제가 봉사 다니는 보육원 아이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 관계로 사비를 들여서 돕고 싶으시다고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저희 로펌 기본 수임료가 비싼 건 알고 계시죠? 알아요. 비싼 만큼 일을 잘하실 거라 믿고 온 건데. 그러니까 더 실망시키지 말고 잘 좀 해주세요. 신입이시라니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사명감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정색을 하며 그렇게 요구했더니 그 변호사는 그제야 제대로 일다운 일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변호사 덕분에 아이는 누명을 벗게 됐고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죠. 그런데 사건이 잘 해결되고 난 후에 그 변호사에게 개인적인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보육원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제게 감명을 받았다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거였는데 말이 감명이지 그런 제가 너무 신기하다는 듯한 뉘앙스였지 뭐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외모도 훈훈한 잘 나가는 변호사가 한번 보자고 하니 일단 기분이 좋긴 했는데 신기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걸 마냥 좋아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그 변호사를 만나러 나갔는데 데이트 아닌 데이트는 무척이나 재밌었고 이후로 몇 번 더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됐어요. 그 사람은 보기보다 훨씬 더 냉소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아무 상관도 없고 보육원 아이의 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그런 일에 발벗고 나서는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저의 성장 환경에 대해 얘기하게 됐고 그 사람도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계모에게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생모가 돌아가신 후 자기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연 적이 없다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할 정도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생모가 돌아가신 충격과 상처가 큰 만큼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것 같았죠. 계모에게서 자라도 저희 아빠처럼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기에 제가 가진 사랑을 더 많이 나눠주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청혼을 받게 됐고 저희 할머니 엄마에게 소개를 한 후 시댁에도 인사를 가게 됐죠. 저희 할머니와 엄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댁에 인사를 가려니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저보다 좋은 조건의 며느리를 바라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에는 시부모님 두 분과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 부부가 합가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로 미루어 제가 짐작할 수 있었던 시댁의 분위기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계모인 시모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들어서자 제 손을 덥석 잡아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그 손길이 어쩐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부와 아주버님, 형님께서도 이어서 저희를 맞아주셨죠. 아무래도 첫인사를 드리는 자리여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한결 놓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내 신경이 쓰였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모를 비롯한 식구들이 모두들 한마디씩 하며 북적북적 저희를 맞아주셨는데 남편의 시큰둥하달까 뚱하달까 말도 거의 안 하고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색하지 않게 시모가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시는데도 남편은 한마디 거들지도 않아서 제가 괜히 무안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시모는 물론이고 다른 식구들도 그런 남편한테 익숙한 듯 보였죠. 시부, 아주버님, 형님 모두 시모와 허물없이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유독 남편만 시모에게 냉랭하더라고요.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욱 표시가 났어요. 그게 조금 싱겁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들 간이 좀 센 편이라 일부러 슴슴하게 한다고 했는데 입에 맞으려나? 전 원래 싱겁게 먹는 편이라서 제 입에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 편하게 하라는데도 말을 안 듣고 말이야. 당신이 그러면 얘가 더 불편하잖아. 그래요, 어머니. 저도 동서 그러면서 바로 말 놨는데. 어머님도 편하게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여려서 그러시지 뭐. 당신한테도 말 놓는 거 어려워하셨잖아. 맞아. 참 그랬었다. 아유, 어느새 벌써 다 잊어버렸네. 어머니, 제가 시집 온 지 벌써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제 둘째 며느리까지 보게 됐으니 더 바랄 게 없어. 며느리 둘 다 참 잘 들어왔지 뭐냐. 그럼 나도 말을 편하게 하마. 그러면 되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금방 친해지는 기분도 들고 말이에요. 그래, 편한 마음으로 저녁도 맛있게 먹자. 특별히 입에 맞는 걸 알려주면 이따 갈 때 좀 싸줄게. 어머님께서 정말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어머님 정도 많으시고 가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분이야. 배울 점이 많아. 무슨 맏며느리 노릇한다고 시집살이 하느라 네가 고생이 많지. 둘째, 넌 왜 그렇게 말이 없냐? 그래도 오랜만에 집에 왔고 너희들이 주인공인 자리인데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라. 네,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재수 씨, 저 녀석 데이트할 때도 저래요? 그러면 재수 씨는 참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오늘은 유난히 더 그러네요. 운전해서 오느라 피곤해서 그렇지. 얼른 먹고 너무 늦기 전에 출발해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리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어머니. 시모가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셔도 남편이 아무 대꾸를 안 하길래 급하게 제가 대답을 하느라 허둥대기까지 했지 뭐예요. 시부가 한마디 하시기까지 했는데도 남편은 숟가락이나 열심히 들었지 아무런 말이 없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이 신경 쓰이는 것 같으면서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는 듯 보였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의 대화 속에 스며든 감정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시부가 약간 독불장군 같은 스타일이신 것 같았는데 시모는 그런 시부에게도 잘 맞춰가며 헌신과 따뜻함을 보여주셨고 아주버님과 형님도 그런 시모의 공을 인정하고 높이 사는 것 같은데 남편만 벽을 치고 시모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자기 말만 들었을 때는 어머님이 차가운 분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시던데? 그렇지.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내가 보기엔 어머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만 뾰족하게 그러는 것 같았단 말이야. 아버님이나 아주버님, 형님도 어머님이랑 사이가 꽤 좋아 보이던데 왜 자기만 그래? 그게 난 그분을 도저히 좋게 생각할 수 없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아버지랑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 그건 몰랐어. 그랬구나. 아주버님도 그걸 아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주버님은 마음을 많이 여신 모양이네. 형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더 잘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나는 그때 한창 엄마 사랑이 필요했던 어린아이였어.
그런 내게서 엄마를 뺏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 남편은 생모가 투병 중 지금의 시모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한 것이 생모의 죽음을 더욱 앞당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더 반감이 큰 것 같았죠. 남편의 말처럼 엄마 사랑이 절실한 어린 나이였기에 생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만큼 지금 시모를 더 미워하게 됐을 거예요. 그나마 철이 좀 들었던 아주버님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시모를 받아들인 것 같고 말이죠. 시모가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시모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남편이 그걸 전혀 받아주질 않으니 저라도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남편 몫까지 제가 시모에게 몇 배나 더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중간에서 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남편과 시모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랐는데 좀처럼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모는 제 아이에게도 넘치는 사랑을 주려고 하셨지만 남편은 시모가 저희 아이에게 잘하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하는 거예요. 시모는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보셨을 때 눈물까지 보이며 감격스러워 하셨는데 그때도 남편이 어색하고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서 제가 안절부절했었어요. 지나치게 과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불편하고 싫다나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또 뭔가 싶었지만 남편에게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연결된 문제이니 그 또한 쉽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해해야지. 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 돌 무렵 시모가 서울에 결혼식 와야 하실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저희 집에도 잠깐 들르셨는데 직접 빚은 떡을 가져오신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 이걸 직접 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떡을 해주시곤 하셨는데 어머니 정말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 첫돌인데 뭘 못해주겠어. 이런 건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여보 이것 봐. 이 떡을 직접 해오셨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걸 또 여기까지 들고 오실 필요가.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님 이 사람 성격 아시죠?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쑥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 알지 왜 몰라. 난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한 일인걸. 기껏 마음 써서 해오신 걸 두고 남편이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니 제가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했고 시모도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하셨지만 시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걸 좀 봤거든요. 그러다 이내 웃음을 지으셨지만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릿해지더라고요. 시모는 그야말로 진심을 다하시는데 남편이 자꾸만 그렇게 밀어내려고만 하니까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걱정 하나도 없다 싶었는데 시모와 남편 관계가 제게는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전 시부가 돌아가셨습니다. 다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라 제가 때로 독불장군 같다고도 했던 시부셨지만 시모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처를 받는 시모를 보면서도 시부가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쨌거나 시모에게는 큰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분이신데 시부가 돌아가신 것이 시모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했죠. 그때 할머니는 엄마가 할머니를 외면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도 하셨거든요. 할머니도 시모처럼 아빠의 계모였으니 그런 생각을 더 하셨던 거잖아요.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시부가 계시는 동안은 아무래도 시부 눈치를 좀 더 봤을 테고 그래서 시모에게 더 예의를 지켰던 건지도 모르는데 시부가 돌아가셨으니 태도가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치를 살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바로 서울로 가자는 남편을 설득해 일부러 시댁까지 따라갔다가 가자고 했어요.
시부 장지에서 시댁이 그리 멀지 않으니 그래도 집에 잠깐이라도 들렀다 가자고 거의 사정을 하다시피 했지 뭡니까.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시모 혼자 가시게 둘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피곤하시죠? 뭘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많이 걷고 서 계셔서 더 그러실 거예요. 내일은 저랑 찜질방이라도 다녀오세요. 아니다. 피곤하긴 뭘. 난 괜찮아. 너희들이 고생했지.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을 거다. 어머니도 참. 당연한 건데 수고는요. 어머니 병 나실까 걱정되니까 이 사람 말대로 뜨끈한 데 가서 좀 쉬다 오세요. 마음 같아서는 어디 온천 같은 데라도 다녀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안 가시려고 하실 테니까 그런 건 나중에 하더라고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래, 고마워. 형님, 전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역시 형님이 다르신 것 같아요. 늘 형님께 많이 배워요. 에이, 난 맏며느리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사는 입장, 아니, 어머님한테 얹혀 사는 입장이니 내가 어머님을 조금 더 아는 것뿐이야. 동서도 어머님한테 참 잘하잖아. 앞으로도 어머니는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재수 씨는 아무 걱정 마세요. 넌 어머니한테 신경 좀 더 쓰고 말이야. 아주버님과 형님이 특별히 시모에게 더 신경을 쓰고 챙기려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그제야 마음 편히 서울로 돌아가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은 뭔가 복잡한 듯 했지만 남편 역시 아주버님 내외가 시모를 계속 모시겠다고 하니 안심이 됐을 거예요. 시모 일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찌됐든 걱정했던 일이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고 현실이 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그렇게 마음을 쓰시니 시모도 시부 돌아가신 허망함을 조금은 쉽게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안도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니 남편은 시댁의 발걸음이 더욱 뜸해졌던 겁니다. 시부가 계셨을 때는 그래도 시부가 내려오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 꼬박꼬박 내려가긴 했는데 이젠 그런 시부가 안 계시니 명절 때도 애 교육상 안 갈 수는 없고 억지로 잠깐 갔다 오는 정도에 그치고 시모 생신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시부 제사까지도 건너뛰고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통화하면서 대충 말로 때우고 돈이나 보내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그러는 게 늘 죄송하면서도 그렇다고 뭐 저 혼자 뜬금없이 시댁에 내려가기도 쉽지 않고 마음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모 생신을 앞두고 저 혼자 시댁에 갈 기회가 생겼지 뭐예요? 마침 제가 시댁 근처 지방으로 출장 일정이 잡혔거든요. 그참에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기로 했어요. 게다가 아주버님과 형님 가족이 집을 비우신다고 해서 시모와 모처럼 오붓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 하며 좋아했죠. 시모도 그런 마음이셨는지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절 맞아주셨어요. 이제는 제 식성을 아주 꿰고 계시는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해놓고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언제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세상에 힘드셨을 텐데. 그냥 외식이나 하게 말씀 안 드리고 올 걸 그랬나 봐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것도 내게는 큰 행복인데. 그걸 왜 뺏으려고 해. 어머니 힘드실까 봐 그러죠. 이거 다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인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네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먹어주면 그 이상 바랄 게 어디 있겠니. 천천히 많이 먹어. 많이 해놨으니까 갈 때 싸줄 것도 충분해.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먹고 또 그보다 더 많이 싸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음식이 정말 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 외롭진 않으세요? 글쎄다. 가끔 적적할 때야 왜 없겠니. 그래도 괜찮아. 네가 이렇게 내 안부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안 외로운 거 아니겠어? 시모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도 시모의 손을 감싸쥐었어요. 외롭지 않으시냐고 제가 여쭈었을 때 시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듯 했는데 순간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항상 모든 걸 주는 역할을 하셨던 시모는 시부가 떠나시고도 변함없이 가족들을 챙기시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로 부쩍 뜸해진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갖고 계실 것 같았고, 저 또한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니 시모와 둘이서 얘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그이가 통 안 내려와서 서운하시죠? 원래도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제가 어머님 입장이면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머님도 그이한테 몇 날 몇 시에 내려오너라. 딱 그렇게 해보세요. 보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어떻게 그러겠니. 억지로 풀리는 감정이 아닌 것을. 오랜 상처잖아.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어머니, 서운하셔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젠간 그 사람 마음도 조금씩 열릴 거예요. 언제까지나 저러겠어요? 그럼 더 바랄 게 없지. 암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난 너희들이 잘 사는 걸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어머니, 그래도 마음 헛헛하거나 그러실 때는 자식들한테 좀 기대기도 하고 그러세요. 저한테 먼저 연락도 하고 그러셔도 돼요. 저 배려해 주신다고 안 그러시는 거 저 너무 잘 아는데요. 그러셔도 된다고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정말 좋아. 네가 우리 가족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이내 눈물이 가득 고이시더라고요. 그런 시모를 보고 제가 먼저 눈물을 뚝뚝 흘렸고 시모와 저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 혼자라도 시모를 뵈러 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한결 좋은 마음으로 시모에게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차가 막혀도 짜증 하나 나지 않는 걸 보면 제가 정말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쯤 갔을 때 시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뭘 빠뜨리고 왔나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수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혹시 제가 뭘 빠뜨리고 온 게 있어요? 미야, 잘 지냈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오늘따라 유난히 네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게 대체... 그래, 조만간 한번 내려오렴. 내가 키니 할 말도 있고. 어머니, 옆에 누가 있어요? 무슨 상황인 건지. 그래, 그러자. 연락하마. 어리둥절한 제 반응에도 아랑곳 없이 시모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고 하셨어요. 아니, 방금 시댁에서 나오는 길인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이 멍했던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 시모가 그런 식으로 제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분명 대놓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셨던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제가 알아듣길 바라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긴 했지만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그냥 서울로 올 수는 없어서 차를 돌려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어찌 시댁에 도착을 했고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누르려다가 혹시 몰라 잠깐 멈칫했어요. 시모가 제게 알리고 싶은 어떤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벨을 누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마침 지난밤에 시모와 산책을 하고 들어갈 때 시모가 비밀번호 누르는 걸 봐서 기억하고 있었던 덕분에 벨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들어간 시댁에서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경악할 광경이 제 앞에 펼쳐진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마주한 광경은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형님의 친정엄마까지 합세 시모를 종부리듯 부리며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시모는 청소기 놔두고 마루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꼭 네 발로 기는 짐승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주버님과 형님, 형님의 친정엄마가 시모를 짐승 다루듯이 했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모에게 쓰레기를 집어던지며 청소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형님 친정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며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 마주한 모습이었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가 울부짖듯이 들리더군요.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동서. 동서가 어떻게 여길. 재수씨,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로. 어떻게?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들이야말로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어머니, 얼른 일어나세요. 애미야, 내가. 어머니, 대체 왜 이런 걸 당하고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네? 아니, 동서,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 지금 이 상황에 제 눈으로 다 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단 겁니까? 어디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을 종부리듯, 아니, 짐승 대하듯 하셨던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재수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 말이 심한가요? 제가요? 더한 말을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시모는 절 본 순간 눈물을 터뜨리셨고, 저는 미친 듯이 아주버님과 형님을 몰아세웠고, 그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아무 말이나 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더군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시모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지언정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날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려니 지금도 화가 치밀어서 미칠 것 같아요. 키보드를 치는 제 손가락이 막 화를 내고 있네요. 저는 시모를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있게 할 수가 없어서 당장 시모를 모시고 나왔고, 시모가 조금 진정하고 평정심을 찾게 되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시모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다가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동안 꾸준히 시모를 괴롭혀오고 있던 거더군요. 시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지만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니 대놓고 시모를 식모처럼 부리며 형님 친정엄마까지 데려와 안방 차지하고 시모를 괴롭혀왔다는 겁니다.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시모 협박해서 제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게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부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가 서너 차례나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간다고 도움을 청하셨는데 그 돈이 전부 그런 식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가셨던 돈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시댁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집 외에 가진 재산은 별로 없고 시부가 남긴 유산 또한 그 집이 전부였는데 제 남편이 경제력이 있으니 시부가 살아계실 때에도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드렸던 건 맞아요. 남편이 시부모에게 애정은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돈으로라도 최소한의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 또한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시부가 살아계실 때도 별말 없이 시댁을 도왔어요. 시부 돌아가시고 시모가 병원비 얘기를 하실 때도 남편에게는 입이 안 떨어지셨을 테니 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모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앞장서서 흔쾌히 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니 남편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모두 아주버님과 형님이라는 사람들의 농간이었다니 정말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시모는 왜 이런 부당한 처우를 모두 감수하면서 아주버님과 형님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걸까요? 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런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돈까지 만들어줘야 했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시모는 제게 그간 시모가 겪어온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며 다시 감정에 격해지셨고 저는 시모에게 또 한 번의 시간을 드리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대체 그 모든 걸 왜 참아오셨는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까지 해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시모는 그 사람들이 시모에게 한 짓을 말씀하실 때보다도 훨씬 더 힘겹게 말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런 시모의 상황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시모는 남편의 계모가 아니라 생모이셨던 겁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이 생모라 생각하고 있는 분의 자식이고 남편은 남편이 계모로 알고 있는 지금 시모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시부가 혼외자로 낳은 자식이었고 그 자식을 시부 호적에 올리며 본처가 자기 아들로 키우고 있었던 거죠. 아주버님은 그 사실을 훨씬 일찍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약점 삼아 시모를 괴롭혀왔던 거죠. 철없을 때는 말로써 시모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많이 했고 초등학생들이 여자애들 괴롭히듯이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것 같은 유치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해코지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부 눈을 피해서 그런 식으로 시모를 괴롭혀왔던 것인데 아주버님은 그런 짓을 하면서 만약 누구에게라도 자기가 시모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밝힐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세상에. 그러니까 대체 몇 년 동안을 그런 짓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고만 사셨어요?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알게 하고 싶지 않아. 혜미야, 지금 이 일은 너와 나 둘만 알고 있자. 부탁이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 그 사람도 알아야죠. 어머님이 낳아주신 분이라는 걸 그 사람도 알아야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도 그 사람이 알아야죠. 안 된다. 그 아이는 내가 자기를 낳은 생모란 걸 안다고 해서 날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날 받아줄 거라는 기대 같은 건 애초에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혼외자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상처를 받을 거야. 그리고 날 더 미워하겠지.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알아야 해요. 어머님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껏 그 사람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걸 감수하고 계셨던 건지 알려야죠. 그럼 그 사람도 아니야. 그러지 마라, 애미야. 안 돼. 난 내가 이러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에게만은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 그냥 평생 날 미워하는 게 낫지.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볼 자신이 없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계속 이렇게 당하고 사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네가 알게 됐으니 심하게 하진 못할 거야. 돈을 가져오라는 소리도 덜하겠지. 어머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제가 알게 됐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계속 비밀로 하신다면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게 전화를 하셨던 것도 그 사람들이 제게 돈 얘기하라고 윽박질러서 전화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어머님은 제게 그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시냐고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사돈까지 합세해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수위도 세지고 인격적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 그런 상황에서 너한테 전화를 하라고 난리를 치니 그렇게라도 내 상황을 알리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만 그 아이한테는 안 된다. 시모는 상황이 그 지경임에도 남편에게는 죽어도 말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버티시는 거예요. 남편이 시모를 더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게 두렵고 또 무엇보다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시모의 마음을 이해하겠으나 저는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당장 시모를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시게 할 수가 없어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희 집으로는 가실 수 없다고 하셔서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렸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예상대로 자신이 혼외자라는 사실에 시모가 자신을 낳아준 생모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오랜 시간 계모로 알고 있었던 사람, 어린 시절부터 서먹하고 어색한 거리감을 유지했던 사람, 아무리 다가와도 벽을 치고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 미묘하고 복잡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생모였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남편은 시모의 다정함을 가식이라 느꼈고 마치 거짓된 사랑을 억지로 증명하려는 듯한 태도를 오히려 더 불편해했던 것인데
그래서 시모에게 더 거리를 두고 정을 주지 않았고 늘 남처럼 대했던 것인데 그런 사람이 생모였다는 걸 알게 됐으니 남편의 그 심정은 저조차도 감히 알 것 같다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차라리 거짓이길 바라는 마음뿐인 것 같았어요. 평생 믿어온 것이 뒤집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그 진실을 남편보다 먼저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밀로 한 형과 형수. 그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을 지킨 게 아니죠. 오히려 그걸 미끼로 시모를 압박하고 끊임없이 괴롭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입막음의 대가는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들로 인한 분노 또한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던 거냐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냐고. 남편은 저를 향해 시모에게 하고픈 말을 쏟아내며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모를 변호하는 말들을 하는 대신 남편을 가만히 안아줬어요. 남편 또한 대답을 듣기 위해 쏟아내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도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모가 왜 그랬는지 말이에요. 남편은 한바탕 감정을 분출해내고 나서야 시모가 선택한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삶과 감정을 뒤흔들지 않으려고 시모 혼자 오롯이 감당하고 짊어지고 온 그 가늠하기 힘든 고통을 남편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모를 대했던 태도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서서히 시모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직접 가서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시모도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절대로 못 온다 하셨던 시모도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을 거예요. 시모를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로 형에게 분개한 남편은 그 사람들을 법으로 처단할 결심을 했습니다. 제 남편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제 남편 변호사잖아요.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을 상대로 존속 폭행 및 상해죄, 존속 유기 학대죄,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걸 수 있는 것들은 다 넣어서 고소를 진행했어요. 소장을 받고 나니 그때까지는 쥐 죽은 듯 가만히 숨죽여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던 그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손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엎드려 간절함을 담은 목소리로 떨면서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도 잘못한 거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너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고. 동생? 누가 동생을 담보로 그런 짓을 하지? 형한테 내가 동생인 적이 있긴 해? 배달은 동생인 걸 알고 있었을 테니 나를 향한 모습들도 모두 가식이었겠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날 은행으로 생각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 우리는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형제잖아. 서방님,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100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빌렸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저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그게 동서,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치만 이 일로 우리가 감옥까지 가야겠어? 정말 그렇게 만들 건 아니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해요? 정말 뻔뻔하네요. 저희는 더 들을 말이 없어요. 이미 소장은 접수됐고 소송은 시작된 거야. 법이 알아서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해. 내가 할 말은 그뿐이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가족끼리 무슨 법을... 가족? 네가 나와 내 어머니에게 한 짓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짓이었니?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2번 다시 내 앞에서 가족이라는 말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이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그리 큰 사람이 아닌데 저도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빌어도 안 된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죠.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하다는 걸 깨닫더니 바로 돌변해서는 시모가 과거 시부와 부적절한 관계로 자기 엄마의 죽음을 앞당겼다며 거세게 비난하며 제 남편까지 자극했지만 제 남편은 오히려 시모를 변호하며 아주버님과 형님을 더 세게 비난하며 내쫓아버렸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시모의 편에서 시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이 말한 거였거든요. 물론 시모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하는 말들로 남편은 시모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시모도 물론 남편의 그런 마음을 알아들었을 것이고 말이에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실형은 면했지만 꽤 높은 수준의 벌금을 받게 됐어요. 그건 낼 돈도 없다는 그 사람들에게 시모는 살던 집을 처분해 그 사람들의 몫만큼 떼어주는 것으로 무언의 매듭을 지은 것 같아요. 시부의 유일한 유산인 그 집을 처분해서 아주버님과 남편 몫을 분배하고 시모 본인 몫으로는 작은 집을 하나 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전 시모에게 그냥 그렇게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자고 했어요. 남편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싫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긍정의 표시가 됐죠. 그런데도 시모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있는 고향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셨지만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대신 그럼 서울에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시라고 해서 저희 집 근처에 아담한 거처를 구하셨답니다. 시모도 남편을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으셨던 거죠.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까이 살며 자주 오가면서 모자 관계 회복도 하고 또 제 아이도 자주 봐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시모와 가깝게 지내면서 더 들어보니 시모는 원래 시부의 첫사랑이셨더라고요. 집안의 반대로 결혼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서로를 잊지 못해 부적절한 관계까지 갖게 된 것이나 시모는 자신의 잘못을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따가운 냉대를 받는 것도 그 벌이라 생각하며 사셨던 거예요. 남편은 시모를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마음을 많이 열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저는 지금처럼 중간 역할 잘하며 시모와 남편 또 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해드린 제 이야기 또 제 남편과 저희 시모, 저희 시댁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부분에 공감하며 들어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받고 싶기도 해요. 저는 지금껏 제가 하는 일에 대체로 확신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고 그 경우 그다지 고민을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살아온 환경은 참 감사하게도 대체로 평탄했던 것 같아요. 사랑 많은 할머니, 엄마 밑에서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잘 몰랐을 땐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저는 정말 운 좋게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고 남편처럼 혼란과 상처가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럴수록 전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고 제 아이에게도 제가 받았던 사랑을 주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어요. 사랑 많고 마음이 깊은 시모도 함께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부대끼며 살다 보면 남편에게도 가족의 의미라는 것이 더욱 진하게 전해질 날도 곧 오겠죠? 아이를 낳고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듯이 시모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남편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 더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철천지 원수랑 한 가족이 되어 지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큰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180도 뒤집혀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재테크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인데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금융 관련 서적을 구매해서 읽거나 따로 공부하고 그랬어요. 혼자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재테크 관련 모임 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 이상형인데 올 남편이 딱 제 이상형에 들어맞았거든요. 남편도 똑똑하고 능력 좋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해서 좀 통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 이 사람이 완전 이쪽 초짜였더라고요. 저한테 이런저런 아는 척을 늘어놓았던 건 재테크 관련 종사자들하고 아는 사이라 어디서 주워듣고 저한테 말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고 남편도 관심이 있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야 뭐 남편한테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고 정이 든 상태라서 그대로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또 허세가 좀 있긴 했지만 성격도 착하고 다정해서 그 점이 좀 귀여워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게 된 후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결혼한 후에 돈 벌고 육아에 지쳤는지 재테크 관련 공부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졌대요. 나이도 있으니 운동이나 해야겠다면서 조깅에 심취해 있었어요. 남편이 큰 돈이 드는 딴짓만 안 하면 돼서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저 혼자 퇴근하고 애들 다 재우고 잠들기 전에 한두 시간씩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곧 뜰 것 같은 지역을 알게 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 여기 사야겠다 싶었는데 돈이 없네요. 아쉬운 마음에 입맛만 쩝쩝 다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출장 가서 안 오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반찬 좀 했다면서 오셔서 냉장고를 채워주시길래 제가 밥상을 차려드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다 꺼내시더라고요. 예전부터 불려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땅을 살 거야. 네가 보기에 사두면 좋은 땅이 있니? 노다지 땅들 좀 사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제가 재테크, 부동산 이쪽에 관심 있어 하는 거 아니까 은근슬쩍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강력하게 어느 한 지역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죠. 여기 지역이 곧 있으면 땅값이 확 오를 것 같으니까 사놓으세요. 요즘은 여기 아니면 없어요. 여기는 진짜 다른 사람은 모르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노다지 땅이거든요. 제가 이러면서 어느 건물을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솔깃해하더니 제 설명이 좀 더 이어진 다음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네가 하는 말이면 믿을만 하지. 일단 다른 데도 알아보고 결정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몇 달 뒤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며느리 네가 알려준 땅도 알아보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구해봤는데 역시 네가 알려준 지역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 그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다가 땅을 샀어. 어머님이 일어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길래 절대 안 사실 줄 알았더니 사셨다니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하고 말았죠. 네, 어머님 잘하셨어요. 좀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들은 거니까 믿을만 하실걸요? 어머님이 나중에 큰돈 버시면 저한테 한턱 쏘셔야 해요. 이러고 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땅값이 오르기는커녕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꽁돈만 날리게 생겨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큰돈을 잃게 돼서 마음이 상하셨는지 처음엔 저한테 눈치를 살살 주면서 툴툴대셨어요.
그러다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술을 마셨거든. 내 돈 어쩔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잃지도 않았을 거라고.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저 때문에 전부 다 망쳤다고 격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랬거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피해 끼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실수로 그런 거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제가 이랬지만 술 취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겠어요? 저 혼자서 전화로 막 달래드리고 전화를 끊었었죠. 와, 그 뒤로 시모가 저만 보면 표정이 확 굳고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저한테 무언가를 건네주실 때마다 물건을 확확 던지시고 집안일도 저한테 전부 다 시켰거든요. 명절날에도 어머님이 일을 시키셔서 저만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식구들한테 일했었는데요. 전 말고도 다른 음식도 해야 하는데 다들 앉아 계시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재료 손질은 다 해놔서 묻혀놓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러면서 하는 방법을 모르면 알려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시모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식으로 빈정대는 거예요. 이런 건 며느리가 다 해야지. 시댁 식구들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이나 계속 붙여라.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계속 꺼내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참다 말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말았어요. 아니, 어머님, 종갓집 며느리 마냥 무슨 전을 30장 가까이 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만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만 만들어요. 제가 이러면서 비닐 장갑도 앞치마도 벗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모가 저한테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니? 앞치마 벗지 말고 다시 앉아라. 좋은 말 할 때 끝까지 다 만들어. 여기서 네 아니면 누가 하라는 거니?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시켜 먹으면 쓰겠어? 와, 이거 부동산 정보 잘못 알려줬다고 일부러 시키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진짜 음식 조금만 하고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하신다고 나섰었는데. 하지만 어머님이 억 단위를 재테크한 거니까 목소리를 높이진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잃었음 속이 터져서 악이라도 지를 것 같았거든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지만 꾹 참고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 눈치 보고 슬쩍 옆으로 와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줘서 견딜만 했죠.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을 잘 안 보게 됐어요. 10년 동안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나 슬쩍 인사드리러 가고 시집살이를 당할 때마다 남편이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제가 당하고만 사는 성격은 아니긴 했는데 어머님이 노후 자금은 물론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끌어서 쓰신 거니까 죄인처럼 살았던 거죠. 이렇게 사이가 어색해지니까 시모가 특별한 날 아니면 남편이랑 절 부르지 않았어요. 특별한 날에는 아무래도 남편만 부르기 좀 그러니까 저도 어거지로 부르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갑자기 부르거나 오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주말이라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엄마!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받길래 귀를 쫑긋 세웠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모가 뭐라 이야기하시나 봐요. 그러다가 남편이 알겠어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슬쩍 물어봤었거든요. 누구야? 어머님이야? 어머님이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 어머님이 갑자기 오래? 혹시 우리한테 무슨 부탁이라도 하시려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셨나? 제가 이러면서 남편 안색을 살폈죠. 그니까 남편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모임 자리를 갖자고 하던데? 엄마가 알아서 식당도 잡고 있고 중요하게 할 이야기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오라고 했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예약하셨다는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으로 가니 어머님이 너무 활짝 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댁 식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온 거라서 얼른 자리에 앉았더니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부른 건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렇다. 어마어마한 돈을 뜻하지도 않게 벌었거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박수를 치고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때 눈을 반짝이면서 이런 질문을 꺼내는 거예요. 뭐? 엄마가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어? 어쩐지 엄마가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우리를 불렀더라.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남편이 이러면서 그렇게 좋은 재테크면 자기한테도 말해주지 그랬냐며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하시는 거 있죠? 아니, 나도 이 정도로 벌게 될 줄은 몰랐지. 내가 아는 사람 조언을 받아서 재테크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큰 수완을 얻게 된 거거든. 어머님이 그러셔서 그날 하루 종일 시댁 식구들이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은 모임 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었는데요. 그 후로 어머님이 돈으로 갑질하며 더 괴롭혔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저 때문에 돈을 잃었던 땅 사건은 쿨하게 넘기시는 듯 되려 갑질은 없으셨죠. 대신 신우들이랑 남편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시모는 그래도 예의상 중요한 날만 절 불러서 탐탁치 않게 말씀하시고 이것저것 시키시기만 했지만 신우들이랑 남편이 시키는 시집살이는 급이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큰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큰 신우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올케, 지금 어디야? 할 말 있으니까 지금 당장 부모님 집으로 와. 무슨 일이긴. 중요한 일이니까 오라는 거겠지. 이렇게 물어볼 시간에 빨리 오라고. 워낙 급하게 불러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퇴근길에 바로 차를 돌려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시댁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큰 신우가 인터폰으로 저인 걸 봤는데 문을 확 열어젖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큰 신우가 소리를 빽 지르는 거 있죠? 형님들이 불렀으면 빨리 좀 와. 올케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오라면 군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계속 말대답이나 하고 있고. 큰 신우도 좀 얌생이 같은 면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벙쪄 있는 사이 큰 신우가 얼른 들어오라고 길을 터줘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부모님도 안 계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죠. 아니, 큰형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급하게 왔는데 두 분은 어디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소파에 앉아있던 작은 신우가 절 매섭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맞은편 쪽으로 눈짓을 보내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올케를 괜히 불렀겠어? 올케가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저기 가서 냉장고 문이나 좀 열어봐. 아니,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보라니. 냉장고에 이상한 거라도 있나 싶어서 가봤어요. 일단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그냥 반찬들만 있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신우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냉장고 열어봤는데 왜요? 냉장고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열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냉장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작은 신우가 얼척없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보고도 몰라? 시댁 냉장고가 저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뭐하고 있어? 자고로 며느리라면 시댁에 자주 들리면서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봐야지. 작은 신우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야 사태 파악이 됐어요. 아니, 돈은 시모가 벌었지 자기네들이 벌었나요? 왜 시모 대신해서 지들이 저한테 갑질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어떤 말로 맞받아칠까 곱씹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큰 신우가 저를 툭 치면서 기분 나쁘게 이러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만 있어. 얼른 장 봐와서 반찬 만들어.
우리 엄마는 겉절이 좋아하니까 꼭 만들고 우리 아빠는 진미채, 멸치볶음 이런 거 잘 드시니까 다 해놔. 큰 신우는 물론 작은 신우까지 팔짱을 낀 채 이런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들한테 이렇게 맞서고 말았죠. 갑자기 퇴근하는 사람 붙잡고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재테크 성공하셔서 이러시는 거죠? 어머님이 큰돈 벌었지 형님들이 버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들이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 좀 안 맞지 않아요? 제가 일이 맞는 소리를 하니 신우들이 뭐라 맞받아치지 못했죠. 계속해서 어버버거리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형님들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앞으로 이런 이유로 부르시는 거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이렇게 내지르고 신우들이 뭐라 하든 간에 휙 가버렸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오니 신우들이 머리를 썼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쓰러지셨다, 엄마가 불렀다, 엄마가 너 때문에 화나셨다 등등 별의 별말로 거짓말로 쳐서 사람 찝찝하게 만들고 막상 가면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실 반찬 만들어라, 밥 차려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별걸 다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들 앞에서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대꾸했었죠. 제가 왜 해야 하는데요? 저도 일하느라 집안일 밀렸어요. 남편이 집안일 진짜 콩알 만큼만 도와준다고요. 하라고 온갖 잔소리를 다 해야 남편이 해주고 있으니까 진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러면서 적당히 좀 하자고 대놓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작은 신우가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집안일을 다 하는 게 당연하고 시부모님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올케는 효부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올케가 욕먹는 거야. 작은 신우가 이러면서 제가 싸가지 없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말았어요. 형님들부터가 효녀가 아닌데 지금 효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면 형님들이 나서서 해주세요. 그럼 저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신우들이 전곡을 찔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큰 신우가 이런 식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이고 네가 나이도 어른데 윗사람을 시켜먹니? 이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래? 큰 신우가 이러면서 장바구니를 발로 차서 제 발밑으로 확 밀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쳐다보고선 화를 겨우 참아내며 이렇게 물어봤었죠. 이게 뭐예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올케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윗사람이라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장바구니를 절대 줍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신우가 또 이런 제시를 내리는 거예요. 올 아빠 심부름이니까 다녀와. 가서 아빠가 필요한 물건 좀 사오고 장 좀 봐오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반찬 좀 만들어. 그때는 시모는 안 계셨지만 시부는 계셨거든요. 아버님이 이때 성이 나셨는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언성을 높이는 게 어딨어? 심부름 좀 시켰더니 난리를 치냐? 아유, 그냥 내가 다녀오고 만다. 아버님이 이러시니까 신우들이 시부 보고 가지 말라고 막 말리면서 붙잡았어요. 그러니 시부가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크게 한마디 하셨는데요. 얘네들이 오랜만에 와서 심부름 좀 시켰더니 왜 이래? 이게 뭐라고 며느리까지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냐? 아버님이 이랬는데도 신우들이 끝까지 제가 사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짜증이 확 나서 이런 식으로 대꾸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사올게요. 제가 사오면 끝나는 거죠? 아버님이 부탁한 게 얼마나 어렵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절 부려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막 뭐라 해버린 다음에 제가 사와버렸어요.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심부름을 해드리고 집에 가버린 거죠. 그 뒤로 시부한테 매일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너도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고 안사람은 힘 자체가 약한 거 알고 있지 않냐? 막내 놈은 연락도 안 되고
딸년들은 무거운 가구를 들어야 하는 집안일 같이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며느리 널 부르겠다고 나서고 있어. 난 괜히 저번처럼 소란이 일어날까봐 두렵더라. 그래서 그런데 그냥 며느리 네가 해주면 안 될까? 시부가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고 미안해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알겠다고 한 다음에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귀찮거나 싫은 티도 안 내고 묵묵히 그냥 해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시부가 저한테 뭔가를 쥐어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고생 많았다. 날도 더운데 진짜 고마워. 내가 며느리 넣어주려고 준비한 건데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살림에 보탬이 될 거다. 아버님이 이러셔서 제가 얼른 손을 펼쳐봤더니 수고비를 챙겨주신 거였어요.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상황에서 일을 시키는 게 미안하셔서 주시는 거겠죠. 물론 그 돈을 받지 않고 시아버지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긴 했어요. 아버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남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주세요. 며느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수고비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 불러서 일 시켜주세요. 아버님이 끝까지 제게 수고비를 주시려고 했지만 제가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날 좀 힘들긴 했지만 시부가 절 생각해 주신 게 기분 좋았어요. 시부 생각해서 해드리자 싶어서 하나 둘 해드리다 보니 신우들이랑 남편은 뭐 하는 것도 없고 저만 효도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잔심부름은 기본이고 시부가 노인성 안검 하수가 오셔서 그걸 수술하는 것도 제가 따라가서 간병해드리고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진짜 시부가 제가 도와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았던 거죠. 너무 고맙다. 올 며느리가 올 친딸, 친아들보다 나아. 자식놈들 열심히 키워놓으면 뭐하냐. 잘 들여놓은 며느리가 친자식들보다 더 친자식 같은데. 아버님이 이러실 정도로 불평 불만 없이 제가 진짜 친정 아빠처럼 돌봐드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셨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 연차만 써가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신우들한테는 그날 이후로 말 붙이고 싶지도 않아서 대화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남편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해놨었죠. 당신도 시부모님 좀 챙겨. 맨날 나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아버님도 나한테만 전화해서 이런저런 부탁하시고 병간호도 내가 해드렸잖아.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 챙긴다 말이 많길래 제가 잔소리 폭발하니까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바빠서 이러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누나들한테 미움받는 거라는 생각 안 들어? 당신이 시집살이 당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남편이 이러니까 황당하게 그지없더라고요. 무슨 그런 막말을 하냐고 반박해봐도 남편이 듣는 신용도 안 하고 외출한다며 나가버렸어요. 시집살이 당할 때는 옆에서 어머님 말리고 그러더니 이제는 시모가 돈 많아졌다고 기세등등해진 것 같았죠. 제가 재테크로 소소하게 돈 벌 때는 남편에게 용돈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시모한테서 나오니까 저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하기 전엔 자기도 똑똑한 여자, 능력 있는 여자가 좋다고 하더니 뭔가 배울 만한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빌붙을 만한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제 편 들던 남편이 이제 시모 믿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말도 없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붙잡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나가? 나한테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나가잖아. 도대체 누굴 만나고 뭘 하길래 이러는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서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나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부장님이 부르셔서 나가는 거야. 이게 다 회사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연줄 타려고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이러면서 별것 가지고 뭐라 한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막 따지고 말았어요. 아니 여보, 내가 형님들 때문에 맨날 아버님한테 불려가서 온갖 잡일 다 하고 있는 거 몰라?
다른 이유도 아니고 형님들 때문에 아버님이 나한테만 전화해서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 제가 이러면서 틈만 나면 시댁에 가고 아버님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모를 수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빠 연락받고 부모님 집에 자주 가는 건 알고 있었지. 근데 그게 누나들 때문인 건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도 승진 좀 해보려고 이러고 다니는데 엄마 아빠 심부름 좀 해줘. 남편이 이러길래 울컥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그날 남편이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또 큰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아프니까 시댁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아버님이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집안일을 시켜서 말싸움을 했었거든요. 또 속고 싶지는 않아서 병원에 데려가라 아버님께 전화해보겠다고 하니 언성이 높아졌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전화를 끊은 후에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일렀었는데요. 여보, 형님들이 오늘도 전화로 아버님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시댁 집안일을 시키려고 해. 형님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래? 당신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해봐. 제가 이러면서 남편 보고 중간다리 역할 좀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남의 일이라도 되는 양 이러고 마는 거예요. 잠깐만 바빠서. 내가 지금 부장님이랑 같이 나와 있어서 그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차피 지금 말해봤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전화 끊을게. 남편이 이러길래 아휴, 승진 핑계로 밖에 싸돌아다니느라 난 안중에도 없구나 싶을 때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승진하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주말에 나갔다가 또 밤늦게 들어오길래 잔소리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승진 핑계 대기만 해봐라 하고 있을 때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뭐라 하려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남편이 웬 여자랑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째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속닥거렸거든요. 당신 뭐야? 뒤에 있는 여자는 누군데? 왜 말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왔어? 주말에 말도 없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이러면서 슬쩍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를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나랑 재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야. 내가 원래 결혼 잘해서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너랑 사이를 정리하는 게 꿈이었는데 엄마가 성공해서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남편이 이러면서 이제 제 돈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시모한테 받은 돈이 지 돈이에요? 그 돈이 지 돈도 아닌데 지가 번 것처럼 으스대고 있으니까 정말 우스웠죠. 그런데 남편은 지 꼴이 우스운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었어요. 당신이랑 깔끔하게 이혼한 다음에 엄마 돈으로 여자친구랑 같이 식당 운영할 거야. 나 이제 좀 있으면 사장님 된다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가오를 잡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어이가 없어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씩씩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가 어쩌고 저째? 지금 말 다 했어? 상간녀를 데려와 놓고 이혼하자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제가 이러면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 악을 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이렇게 대꾸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건 당신이지.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큰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지 않았어? 똑똑한 척하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그런 말을 씹으려? 이제 나이 들어서 얼굴에 주름살 자글자글해진 아줌씨랑 못 살겠으니까 꺼져. 이혼 소송 걸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위자료는 당근 챙겨줄 수 있어. 근데 당신도 이혼 소송 준비하면 돈 드니까 싫지? 그러니까 합의 이혼하자. 남편이 이러면서 하루빨리 사이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오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랑 민희가 아직 10살, 14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직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자식이 불쌍하지도 않아? 아빠로서 죄책감도 안 느껴져?
애들 아빠 없이 못 키우니까 이혼할 생각하지 마. 그때 방 안에 있던 민준이가 쪼르르 와서는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민희도 문틈 사이로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랑 상간녀가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얘네들 오늘 학원 안 가고 왜 여기 있어? 민진이도 집에 있으면 민희도 있는 거야? 애들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남편이 이러면서 우리 애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을 비웃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확 내뱉어버렸어요. 니랑 연락이 돼야 말을 해주든가 하지. 오늘 학원 수리공사하느라 쉬고 있는데 집에 쳐 안 기어들어오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이 서둘러 상간녀를 내보내니까 민준이가 남편 다리에 매달려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남편은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짐을 대충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울 자식들은 울려고 울먹거리고 있으니까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나중에 미니한테도 아빠랑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아빠랑 따로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애들한테는 또 콩팥이고 심장이고 내어줄 정도로 잘했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놈이 어딨나요? 그 후로 남편이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는데 시모 칠순잔치날이 다가온 거예요. 시부가 전화로 칠순잔치날 어떻게 할 건지 장소, 시간 등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보통 때 같았으면 가족들이 맨날 외식하는 곳에서 식사하고 말 텐데 시모가 졸부가 됐다고 코스 요리 나오는 좋은 식당 예약해서 집안 사람들 다 초대할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왔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로 칠순잔치 날이 곧 다가오는데 왜 집에 들어오지를 않냐고 뭐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알아서 갈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며 저한테 당신도 올 거야? 하대요. 대답을 해줄 가치도 없어서 답장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아니, 제가 안 가면 그럼 우리 애들은 뭐 그 잔치장까지 걸어서 보내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원. 그래서 칠순잔치날에 남편 없이 애들 데리고 시부가 말씀해 주신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시모 이름을 말하고 룸 안으로 들어갔었죠. 제가 시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들이 자기네들이 식당 예약했다고 생색을 내면서 자리에 앉은 채로 저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 더 달라고 해라. 이거는 별로니까 빼달라고 해라. 저번에 알아볼 때는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래요. 제가 그때 여기가 코스 요리집인데 왜 제가 가서 물어봐야 하냐. 직원 부르라고 했어요. 신우가 또 비아냥대면 뭐라 할 기세일 때 제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랑 우리 집을 찾아왔던 그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돌아도 제대로 돌았는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상간녀를 시모 옆에 앉히는 거예요. 시모가 놀라서 이분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짓거렸어요. 엄마, 내가 새 며느리 데려왔어. 요번 새 며느리는 지금 며느리보다 외모도 출중하고 무엇보다 돈도 많아. 엄마가 똑똑한 척하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새 며느리로 치유해야지. 울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도 다녀오고 집안도 상당한 재력가거든. 시모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당혹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큰 신우가 이렇게 하는 말에 작은 신우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케보다 훨씬 나은데? 둘이 딱이야. 엄마한테 말 못했는데 사실 새 올케가 명품 스카프도 사줬어. 이런 여자를 집안에 들여야 하는데 그동안 들인 시간이랑 돈이 아깝네. 신우들이랑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개 막장을 달리고 있길래 제가 빵긋 웃어줬어요. 그니까 이것들이 뭐지 싶은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아쉽게도 남편만 재력가 뒷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믿고 있는 백이 좀 있거든요. 누군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죠. 지금 전화 걸 건데 대화 좀 해보실래요?
누군지 아시면 아주 경악하실걸요?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랑 신우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어디서 허세를 부리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뒤에 시모 핸드폰이 띠리링 울리더니 시모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 핸드폰 스피커로 시모 목소리가 흘러나온 거죠. 남편이랑 신우들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벙찐 표정이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시모한테 전화를 건 거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하지만 저 실수로 전화 건 거 아니에요. 제 뒷배가 울 어머님이시거든요. 제가 알려준 정보가 잘못돼서 어머님이 큰 손해를 봤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었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 땅이 10년 만에 천정부지로 올라서 시모가 졸부가 된 거예요. 제가 알려준 정보가 잘못됐을 리가 없는 게 제가 부동산 공부하고 있을 때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서 부동산 이야기를 늘어놓았거든요. 그 지인이 공무원이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라며 나만 알고 있어라. 이거 내가 알려줬다고 세워나가면 나만 곤란해진다고 하면서 좋은 정보를 알려줬었어요. 저는 입이 무거워서 괜찮았지만 남편 놈은 입이 가벼운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시모한테 알려드릴 때 남편 놈한테는 공무원이 얘기해줘서 산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랑 다르게 입이 무거우셔서 저랑 한 약속을 지키셨죠. 땅 잘못 샀단 거 알고 시집살이를 시키셨지만 공무원 말 듣고 땅 샀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셨어요. 그러던 와중 공무원 지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공무원 지인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원아,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알려준 땅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연락을 못했거든. 이제 오른다고 하던데 그 땅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 지인이 이러면서 이 시기에 팔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냐고 반문하곤 일단 전화를 끊어보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제가 시모한테 전화해서 땅값이 곧 오른다고 하는데 그 땅을 팔았냐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시모가 아직 갖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시기를 알려줘서 적당한 시기에 엄청 비싼 값으로 팔게 됐는데요. 시모가 이후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해 주셨어요. 아휴, 며느리 네 말을 듣길 정말 잘했다. 큰돈 잃어서 속상한 마음에 시집살이 시켜서 미안하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며느리 네 편이 되어줄게. 시모가 그 뒤로 연락도 자주 하고 있었는데 신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들 효도까지 강요하고 있었고 바람 피우느라 안 들어왔던 남편은 이 상황을 알 리가 없었죠. 신우들이랑 남편이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저것 시킬 동안 시모가 아들놈이 바람 피운 것도 알게 됐으니 나중에 한 방 먹이자고 절 토닥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때를 노리고 있다가 칠순잔칫날 미친 남편놈이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걸 보고 모든 걸 터뜨린 건데요. 저랑 시모가 이런 사실들을 쭉 설명해 주니까 신우들이랑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시모가 제가 건 전화를 뚝 끊으면서 이리 격분했죠. 네 같은 게 감히 울 며느리 자리를 넘봐? 난 울 며느리 아니면 다른 며느리 들일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인연이 며느리 자리로 들어오기는커녕 우리 집안에서 자식놈들까지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남편이랑 신우들이 하는 행동을 저한테 전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모가 신우들이랑 남편한테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토해낸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온 귀인을 두고 배신 때리냐?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바람을 피워? 니들이 뭐라고 우리 집 부자로 만들어준 며느리를 겁박하고 하대? 내가 니들한테 괜히 돈 준 줄 알아? 내가 준 거 며느리가 준 돈이니까 다 갚을 생각해라. 니들이 하는 행동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난 니들이 내 자식 같지도 않아. 니들이 돈 안 갚아서 며느리가 법적인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난 찬성이다. 난 이제부터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신해.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신우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한테 빌더라고요. 그 와중에 큰 신우가 이런 식으로 사정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엄마한테 받은 돈이 어마무시한데 그걸 어떻게 다 갚아?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법적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빌게. 부모와 자식들 간에 용돈 삼아 준 돈이라서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우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레 겁부터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신우들한테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돈 갚아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형님들이랑 남편한테 위자료 소송할 거고 남편한테는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해버릴 거예요. 신우들은 넙죽 엎드리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걸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이렇게 으스대고 있더라고요. 나는 누나들처럼 사과 안 할 거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재력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쪼달릴 거 없어. 고소할 거면 고소해. 근데 당신은 엄마라는 작자가 애들 앞에서 날 고소하겠다고 하고 싶어? 남편이 아무래도 애들 앞이라 그런지 눈을 부라리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코앞에서 이런 식으로 일침을 가해버렸어요. 애들 앞이니까 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당신을, 남편은 물론 애들 아빠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두고 보자고 하면서 상간녀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칠순잔치 자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곧바로 남편에게 모든 소송을 가해버린 거죠. 남편한테 문자로 고소했으니 남편 짐 가져가라고 했더니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폐기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쉽길래 남편 짐을 대충 보니 노트북같이 값나간 건 지가 알아서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짐을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결과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제가 당연히 승소하게 됐어요. 남편한테서 재산 분할 받은 다음에 위자료랑 양육비도 받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서 양육비도 받고 상간녀한테서 위자료도 뜯어냈죠. 신우들이 문자, 톡, 전화로 시댁 오라고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내린 게 다 남아있었거든요. 그런 증거들 덕분에 신우들한테서도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애들도 전 남편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그 어린 것들이 엄마가 하는 선택을 존중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다행히 이혼을 잘 받아들인 것 같길래 마음 놓고 있었을 때였어요. 주말에 애들이랑 모처럼 외식을 한 다음에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전 남편이길래 안 열어주려다가 머리에 상처가 나 있고 운 것처럼 얼굴이 퉁퉁 부어있길래 뭔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줬어요. 전 남편이 절 보자마자 울먹거리고 있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엄청 차갑게 물어봤었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뭐 때문에 찾아온 거야? 이혼한 사이에 이렇게 집으로 막 찾아와도 돼?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선 좀 지키자. 제가 이러면서 전 남편이 무슨 말을 늘어놓을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사실 내가 당신한테 소송당한 곳에 연이어 상간녀한테도 소송당했어. 그런데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전 남편 놈이 이러길래 재력가라고 자랑하던 상간녀한테 무슨 고소를 당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상간녀가 전 남편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니네 집 돈 많다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발 빼니? 왜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오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니랑 결혼 안 했지? 상간녀가 이러면서 돈 없는 놈이랑 살 생각 없다고 하니 전 남편이 욱해서 더한 말로 맞받아 쳤대요.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남편이 상간녀를 살짝 밀었는데 상간녀가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황한 전 남편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결국 상간녀가 깨어나서 고소까지 때리니까 전 남편이 이제야 저한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거죠. 심지어 전 남편이 저한테 매달려서 이런 말을 씨부리는 거예요. 나 이제 믿을 사람 하나 없어. 내가 나가서 살아보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니까 그래도 본처가 최고더라.
내가 다시는 바람 안 피울 테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 남편이 이지랄 하는데 진짜 물 한 가지라도 퍼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숨이 다해도 받아줄 생각 없다고 하니까 전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안 돼! 당신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엄마한테도 찾아가 봤는데 바로 쫓겨났단 말이야. 엄마가 나랑 손절하겠다고 했다고. 전 남편이 이러면서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있길래 전시모가 어떻게 하셨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시모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전시모가 전 남편 놈을 보자마자 아주 단칼에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니? 네가 양심이 있는 거니? 너 같은 건 며느리 배신한 순간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내가 괜히 화나서 한 말 아니니까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전시모가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면서 전 남편을 내쫓았대요. 제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니까 전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이런 말을 쫑알거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사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것도 있지만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아무래도 아빠 없이 애들 키우기 좀 그렇지 않아? 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애들을 걸고 넘어지길래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자식 걱정하는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 남편 놈에게 직언을 날려버렸죠. 자식들 버리고 나가놓고 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러는 거 다 보이거든? 네 같은 걸 아빠라고 집안에 들일 것 같아? 너 이제 곧 있으면 깜빵도 갈 것 같은데 내가 미쳤어? 난 네 받아줄 생각도 도와줄 생각도 없으니까 문 밖으로 나가. 전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길래 마구마구 밀어내고 있는데 마침 애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애들마저도 전 남편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심지어 막내 민준이가 전 남편에게 인사도 없이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아빠는 우리 엄마 배신해놓고 왜 찾아온 거야? 난 아빠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나뿐만 아니라 누나랑 엄마도 아빠 싫어하니까 나가라고. 민준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전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몸에 힘을 풀길래 제가 확 밀쳐낼 수 있었죠. 그리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 후로 전 시부모님하고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명절 같은 날에 가면 전 시모가 자식들은 물론 저한테도 용돈을 챙겨줬거든요. 처음엔 저도 이런 식으로 전 시모의 마음을 거절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애들 두둑하게 주셨으니까 전 안 주셔도 돼요. 이걸로 어머님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사 입고 그러셔야죠. 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니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러면서 돈 봉투를 다시 전시모에게 쥐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시모가 손사래를 치면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 딸들보다 더 딸 같아서 주는 거야. 이제 딸이고 아들이고 다 손절해서 주는 거니까 엄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 전시모가 이러면서 기어코 제 주머니에 돈 봉투를 꽂아주시는데 이런 게 바로 진짜 친정엄마 같고 친딸 같은 사이 아니겠어요? 이런 이유로 이혼했어도 전 시부모님이랑 연이 닿아 있다가 사연글을 써보게 됐거든요. 너무 많이 믿으면 속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믿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가족 중에 진짜 밉고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처럼 생각이 바뀌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